우리가 이제 오늘 하면은 다다음 주면 끝이잖아요. 근데 아직도 좀 할 게 많이 있어서 오늘 되도록이면은 시간 2시간에 끝내야 되는데 2시 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하는 데까지 해봤는데 안 되면은 뭐 다다음 주에 해가지고 다음 시간을 넘기고요. 자, 지역권을 보도록 하죠. 그래. 지상권에서 했는데 이제 지역권이죠. 이렇게 글씨가 희미할까요? 자, 지역권에 관한 내용을 봅니다. 지역권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잘 나옵니다. 그래서 지역권과 관련돼서는 이제 민법 시간에 공부를 하죠. 지역권도요, 종류가 다양하죠. 목적이 다양해요. 통행지역권, 용수지역권, 다양하기 때문에 목적을 적고요. 승역지는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일부에 대한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그 범위 적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조금 이따 공부를 할 텐데 지역권은요,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급해요. 그러면 토지가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급할 때 다시 말해서 요역지가 승역지에 대한 권리를 취급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역지에도요 등기라고 승역지에도 등기래요. 그러면 요역지에 넣습니까? 그러니까 승역지에는요 요역지를 기록하고 요역지에는 승역지를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조금 이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역권도요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등기부 보면은요 저당권 몇 개 없죠. 전세도요. 누가 전세 등기 해줘요?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도 별로 없고요. 지상권도 담보지상권이나 어쩌다 한 번씩 있고요. 지역권은 아예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거의 없어요. 자, 임의적 사항에서 각종 특약사항들은 다 임의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역권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히 지역권을 이해를 하시면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데 이해하시면 나머지 내용도 해결되니까 지역권에 대해서 한번 좀 그림도 있으니까 여러분 책에 그림, 유인물에 그림도 있으니까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엑스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가 그 산에서요 밭농사를 한다고 해보죠. 밭농사라는 거 물을 줘야 되겠죠. 근데 옆에 인접한 을이소야는 Y 토지가 있는데 여기도 밭농사를 해요. 밭농사를 하는데요. 그럼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근데 수도가 안 돼요. 수도가 연결이 안 되고 내과도 굉장히 멉니다. 그럼 지하수를 팔 수밖에 없겠죠. 물 주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기 집집마다 다 지하수 파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토지에 가장 지하수가 많이 나는지 한 곳만 파가지고 다 공동으로 이용하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지하수가 어디가 가장 많이 나냐 봤더니 이 토지 이만큼의 지하수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기를 파요. 판 다음에 습니까? X 토지 밭에도 물을 주고요. Y 토지 밭에도 물을 주는 거죠. 물을 줘요. 그러면 물을 이용해요. 물은 없습니까? 독립된 물건이 아니죠. 토지의 일부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지하수를 이용한다는 건 이 토지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요. Y 토지, 자기 밭의 편익을 위해서 X 토지 일부를 이용하고 있죠. 이게 지역권이에요. 그럼 이때 을이라는 사람이 Y 토지와 상관없이 이것을 음영으로, 그러니까 식수로 만약에 이 지하수를 이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토지와 상관없이 을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죠. 이걸 인요권이라고 하고 이건 인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만 지역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지역권은 두 필지의 토지를 전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 구체적으로요. 우리가 보통 물권 그러면은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지만요. 지역권은요. 사람이 물건에 대한 권리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로 구성을 해요. 그러니까 Y 토지가 X 토지 일부를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역권은 인요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을이 어떻습니까? X, Y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X 토지 일부를 이용했을 때 편익에 제공된 토지로는 승역지라고 하고요. 편익에 이용하고 있는 토지를 우리는 요역지라고 하죠. 그러면 승역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일부여도 상관이 없죠. 근데 요역지는요. 이 토지가 갖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토지가 갖는 권리이기 때문에 요역지는 항상 한 필지 전부여야 돼요. 우리가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내가 갖는 권리지 내 머리가 갖는 권리, 손이 갖는 권리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 토지가 Y 토지가 X 토지 일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 X 토지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요역지는 한 필지 전부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역권이 설정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먼저 지역권 설정 계약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설정 등기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승역지 소유자 갑이 설정자가 될 것이고 요역지 소유자 을이었습니까? 이제 지역권자가 돼서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하겠죠. 이건 계약에서 이루어지니까요. 설정 계약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등기가 필요하겠죠. 약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권리니까요. 그럼 지역권 등기는 어디다 하냐면요. 자, 승역지 하느냐 요역지 하느냐. 자, 승역지의 토지를 제한한 등기잖아요. 그러니까 승역지에다 하겠죠. 승역지. 그래서 승역지 등기 기록을 꺼내가지고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요. 그러면 여기 소유자는 갑이잖아요. 그 다음에 을구이 어떻습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래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에 설명드렸죠. 지역권은 토지가 토지를 이용하는 관계지 사람이 토지하는 권리가 아니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역권 등기는 사람 이름을 쓰는 게 아니라요. 이 X 토지는
Y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됐다. 토지를 적어요. 토지를. 지역권 등기는 사람 이름을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X 토지에 대해서는 Y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 설정됐다. 이렇게 적어요. 그러면은 X 토지는 Y 토지, 그러니까 요역지를 적는다는 거죠. 이 소유자 을을 적는 게 아니에요. 을을 위해서 지역권이 설정되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위해서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를 적습니다. 토지를. 자, 그러면 이것은 여러분 그 책에 다 그림이 그려져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이 요역지는요,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요역지에 뒀습니까? 이 토지는 지역권을 X 토지에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X 토지에도 공시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요역지 등기를 꺼내가지고, 요역지는 이제 을이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을 앞으로 등기를 한 다음에요. 여기는 이렇게 적어요. 이 Y 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어떤 토지에 대해서? X 토지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는 승역지를 적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Y 토지는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다. X 토지에 대해서. 여기는 승역지를 기록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등기는 동일한 등기죠. X 토지는 Y 토지를 위해서 지역권을 설정을 내고, 거꾸로 말하면은 Y 토지는 X 토지에 대해서 요역지로서 지역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등기죠. 동일한 등기를 우리가 두 번 신청할 필요는 없겠죠. 그래서 계약에 의해서요, 승역지 이제 등기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은요, 승역지에 신청해서 승역지 등기, 그러니까 승역지 이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승역지의 등기는요, 계약에 의해서 설정자와 지역권자가 공동 신청해서 이렇게 등기가 되겠죠. 계약을 한 다음에 공동신청에 등기되면 요역지 등기는요, 동일한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우리가 신청할 필요 없이 이거는 이것도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직권으로 합니다.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여기서 직권이라는 말 나오면 중요하겠죠. 그래서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가 되면은 요역지하는 등기하고 승역지하는 등기는 동일한 등기이기 때문에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에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직권. 그러니까 우리가 등기법 쪽으로 기억해야 되니까 요게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가 지역권 등기는 사람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이요, 자신의 소유권을요,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팔았습니다. 소유권 이전돼, 요역지가. 자, 그러면은 요역지가 이전됐을 때, 그러면은 이 요역지,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이제 지역권자가 될 거 아니에요. 을이 지역권자인데 소유권이 만약 을에게서 병에게로 이전이 되면요, 그러면 지역권도 을에게서 병에게로 이전이 돼야 되겠죠. 이전이 돼야 되는데요, 지역권 등기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전 등기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이전 등기 전 등기 존재하지 않고 을이 소유자일 때는 을이 지역권자가 되고, 소유권이 병에게 넘어가면요, 당연히 지역권도 병에게 가는 거예요. 등기할 필요 없이.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을 적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정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면 어떻습니까? 지역권자가 다시 또 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민법에 썼습니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에 부정 수반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등기부에 이제 실현을 하는 거예요. 등기부에는 사람 이름을 적지 않음으로써 소유권이 넘어가면 지역권은 당연히 이전되는 거예요. 당연히. 지역권만 따로 이전된다든지 소유권과 분리돼서 뭐 이전된다는 건 불가능해요. 지역권은 이전 등기라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역권은 설정 아니면 말소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사람이 더 이상 농사 안 지어요. 지역권이 필요 없겠죠. 그럼 그때 말소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정이냐 말소냐 둘 중에만 있는 것이지 지역권 이전 등기라는 건 없습니다. 그래서 요역지 소유권이 넘어가면요, 부정하여 당연히 지역권도 이전되는 것이지 따로 등기할 필요가 없고 또 할 수도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지역권에 대해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웠던 거 복습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지역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요. 농사를요, 을이도 반농사라는데 옆에는요, 또 정이라는 사람이 Z토지에 또 반농사를 해요. 그러면 이 우물, 지하수를 얻습니까? 정, 너도 Y토지에 물 줘라라고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물 하나 파가지고 여기저기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권 얻습니까? 이중의 지역권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권 얻습니까? 비배타적 공용적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이 토지도 갖다 물 갖다 써라.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리고 두 토지가 없습니까? 승역자 요역 토지는 계약에 의해서 지역권이 설정되기 때문에 붙어있을 필요도 없죠. 이게 상린관계하고 다른 점이죠. 상린관계는 어떻습니까? 인접하는 부동산 소유자 간의 관계인데 이게 계약이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떨어져 있는 너도 갖다 써라 할 수 있잖아요. 2중, 3중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비배타적 공용적. 그러면 우리 용의권 등기 중에서 이렇게 2중으로 가능한 유일한 예가 바로 지역권이에요. 우리가 전세권이나 지상권은 2중으로 설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지역권은요, 2중, 3중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특히 중요한 것이요, 또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에 만약에요, 지역권 설정 계약에서 지역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지역권을 취득하는데 지역권 설정 계약은 소유자들끼리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설정 계약이라는 게. 만약 예를 들어서요, 이 토지가요,
소유자는 A라는 사람이고요. 갑이 지상권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자, 오른쪽의 Y 토지는요. 소유자는 B고요. 을이 지상권자로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농지에 대해서 지상권은 가능합니다. 전세권이 안 될 뿐이고요.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사용권 범위 내에서 일부를요. 타인의 토지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사용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부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역권 설정 계약이라는 것은요. 사용권을 주는 거기 때문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니까 소유자뿐만 아니라 이 토지의 사용권자들도 얼마든지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설정 계약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소유자가 아닌 지상권자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지상권자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계약이라는 게 소유자들만 계약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A와 B는 아무 상관없이 어떻습니까? 갑하고 을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유자가 아닌 사용권자들도 지역권 설정자, 지역권자, 지상권이라고 됐네요. 맞죠? 지상권자들끼리도 이제 지역권 설정 계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제 등기를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야. 자, 보죠. 그러면 이때 승역지 이제 등기를 할 때, 갑 A라는 사람이 소유자잖아요. 소유권 등기가 될 것이고, 갑은 지상권자니까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을 목적으로 한 지상권이니까 이제 지상권 설정 등기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지역권 설정 계약은 A하고 B하고는 상관없이 갑하고 을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의 지상권 범위 내에서 지금 지역권을 설정하는 거죠. 이 지역권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지상권자가 해주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는 부기 등기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상권이 소멸하면 따라서 그 지역권도 소멸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지상권은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주등기. 그러나 이 지역권은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니까 그 밑에 부기 등기 형식으로 씁니까?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자가 지역권을 설정할 때는 아까 우리가 앞에서 주등기로 하겠지만 소유권 이외의자가 설정할 때는 어떻습니까? 당연히 그 밑에 부기 등기로 하게 되겠죠. 소유자가 아닌 사람, 사용권자들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가 있고 이럴 때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목적으로 하니까 이때는 부기 등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계약은 어떻습니까? 누구랑 하겠어요? 갑하고 을하고 설정자인 갑하고 지역권자의 을이 공동 신청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신청을 소유자들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등기법적으로 하게 되면 이 사용권자들도 등기 의무자가 될 수 있고 이럴 때는 부기 등기를 한다는 거죠. 현실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지역권이니까. 그럼 지역권의 의미를 이해하셨죠? 지역권이 어쩔 때 설정되냐. 근데 이런 일이 거의 발생하지는 않죠. 자. 그리고 지역권이었습니까? 만약에 사용한다고 하더라도요. 너 이 토지 사용해라 할 때였습니까? 등기까지 해줘. 지역권이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근데 등기까지 해주는 경우는 없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다 임대차가 되는 거죠. 임대차. 그러니까 공짜로 사용하게 되면 사용대차, 사용료를 달라고 그러면 임대차가 되겠죠. 그래서 현실에 있어서는요, 용익물권이라고 하는 것들이요, 다 임대차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임대차를 민법 계약법에서 임대차를 하다 보면요,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 똑같이 다 나오죠. 현실은 다 임대차로 이용되고 있으니까.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현실은 다 임대차로 이루어지지 지역권 등기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자, 지역권은 여기까지 하고요. 요 내용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이죠. 전세권을 보도록 하죠. 전세권도 우리가 이제 민법에서 많이 공부하는 거니까 등기법과 관련돼서 몇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몇 거. 그림 그려져 있는 건 중요하니까 그림 그려져 있는 것을 자 보시면 돼요. 전세권도 이제 필요적 사항과 임의적 사항에서요. 전세권은 약간 특이한 권리죠. 그러니까 용익권이라고 되어 있지만요. 전세권은 담보적 효력도 있죠.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력, 담보적 효력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권은요. 담보권과 용익권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용익권이라고 생각하면서 담보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세권을 보게 되는데 전세권의 문제는요. 주로 담보적 효력에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요. 전세권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세권은 담보권이다. 다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세권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문 과정에서 설명했던 전세권의 의미를요. 한번 잠깐 언급을 하면은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것을 돈이 한 3억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금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저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집을 사죠. 우리 돈 있으면 집 사야 되잖아요. 은행 금리보다 없으면 집값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니까. 우리 집값은요. 예전에 IMF 때 좀 떨어졌지만 그전에 계속 오르기만 했죠.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떨어지는 경우가 없다.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 같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은행에 저금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집을 사야죠. 자, 살고 있는 집이 있는데 또 집을 사요. 계속 오르다 보면 이렇게 우리는 이런 현실 때문에 전세가 계속 늘어났던 거예요. 근데 이제 전세는 거의 우리나라에만 거의 독특한 제도인데요. 이건 왜 그러냐? 집값이 계속 올라요.
계속 오르는. 그러니까 안정돼 있질 않으니까 계속 오르니까 전세가 생기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이 집을 살려고 해요. 이 집이 5억이에요. 근데 내가 가진 돈은 2억밖에 없어요. 2억밖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행 가서 3억을 빌리면 되겠죠. 은행 가서 3억을 빌렸어요. 3억을 빌려가지고 집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자기 사는 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 집은 비어있겠죠. 비어있어요. 그럼 관리비 누가 내요? 갑이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3억에 대한 이자도 내야 되겠죠. 돈을 빌렸으니까. 그러니까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사자마자 바로 팔리는 게 아니라면요. 관리비는 관리비대로 나가고 그 다음에 이자는 이자대로 또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쓴 거죠. 이거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더니요. 마침 을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3억 원은 가지고 있는데 살 집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람한테 3억 원을 빌리는 거예요. 3억 원대 빌렸으면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한테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한테 3억을 빌렸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이자를 줘야 될 텐데 이자를 받는 대신에 얘는 집이 없으니까 들어와서 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들어와서 살아라 이거죠. 그러면 사니까 어떻습니까? 사용이득을 얻으니까 이자를 따로 줄 필요 없고요. 그러면 관리비는 누가 내요? 전세권자가 낼 거 아니에요? 관리비도 안 나가는 거죠. 갑이라는 사람 없습니까? 3억을 을에게 빌리는 것이 아니라요. 집 없는 을한테 만약에 3억을 빌리게 되면요. 이자도 안 나가고 관리비도 안 나가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전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집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두 집을 돈만 생기면 무조건 집을 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계속 전세가 늘어나겠죠. 늘어나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세가 늘어나는 거죠. 근데 집값이 안정이 되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집을 다 안 사겠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세는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요. 3억 원을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죠. 을은 어떻습니까? 갑한테 3억 원을 빌려줬죠. 3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것 대신 어떻습니까? 액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죠. 사용 수익해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 것 대신 사용 수익해요. 그리고 3억 원에 대해서 이제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3억 원에 대해서 우선 변제. 만약에 갑이 돈 안 갚으면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담보적 기능도 가지고 있으면서 다만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세권을 이해할 때는요.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한테 돈 빌려주고 그 돈에 대한 우선 변제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이자를 받는 것 대신에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용익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전세권을 좀 더 잘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익권인데 담보적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원래 담보권인데 돈 빌려주고 담보권인데 용익권적 성질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세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개의 기능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용익권적 기능하고 담보권적 기능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는 전세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때 이 담보권적 기능을 위해서요. 3억 원. 우리가 저당권에 있어서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지만 여기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이라고 하겠죠. 그럼 전세금 반환 채권이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죠. 채권 없는 담보권은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전세권 없는 전세금 반환 채권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반드시 전세금이 필요적 사항이 되는 거죠. 마치 저당권에 있어서 채권액이 필요적 사항이 되듯이 여기는 전세금이 필요적 사항이 되겠죠. 전세권자가 다시 전세라면 전전세가 되겠죠. 그때는 이제 전전세금이 필요적 사항이 되겠죠. 이건 담보권이기 때문에 전세금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용익권적 성질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전세권 일부에 대해서 가능해요. 근데 일부에 대한 전세를 만약에 설정받았을 때는요. 이 사람은 경매를 못하죠. 이제 우리가 일부는 경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일부는 건물의 일부 할 수가 없잖아요. 토지의 일부 이런 거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일부는 경매를 안 하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건 경매를 못해요. 그럼 전부에 대해서 경매를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반대라고 했죠. 일부 전세권자는 전부는 경매를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도 경매를 못해요. 그러니까 일부도 경매 못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돼요? 누군가 경매해 주기를 기다리고 있어야 되겠죠. 누군가 경매해 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자기의 전세금을 이 건물 전부로부터 이제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경매할 때 어떻습니까? 방 한 칸마다 경매값 나오는 게 아니죠. 이 전체 얼마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전세금을 우선 변제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에 대해서 우선 변제해서 가지만요. 일부 전세권자는 사용 수익만 할 때는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경매는 못하기 때문에 얘는 경매는 신청을 못하게 되는 거죠. 부동산 일부는 경매를 못하니까. 전부를 할 수 있느냐에 있어서 우리 판례가 또 금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부 전세권도 일단 가능은 해요. 가능은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일부에 대해서 씁니까? 그 범위를 적어야 되겠죠. 그럼 정세권의 범위는 적지만요. 전세권의 목적이요. 우리가 지상권이나 지역권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여러 가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목적을 적죠. 근데 모든 전세권은요. 목적이 다 동일하죠. 이 부동산에 대해서 씁니까? 사용 수익하고 있다가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는 거. 모든 전세권의 목적은 다 동일해요. 다 동일하니까 씁니까? 목적을 적을 필요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목적은 적지 않습니다. 모든 전세권의 목적은 다 동일하니까. 그러면 임의적 사항에서 존속기간은 다 임의적이라고 했죠. 당사자 약정에서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민법에서 해결되잖아요.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소멸 통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한다. 민법에서 해결되잖아요. 각종 특약사항들은 다 또 임의적이고요. 그런데 민법에서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전세권에 관한 이제 내용을 보죠. 자,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해요. 다만 일부 전세권자는 그 일부를 경매도 못하고 또 전부도 경매를 못하니까 누군가 경매를 해주기를 기다렸다가 경매가 들어왔을 때 그 부동산에 대해서 우선 변전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경매 신청은 안 되는 거죠. 아무튼 일부에 대해서도요. 전세권은 가능해요. 용의권이기 때문에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요. 농지에 대해서는 전세권을 금지하고 있으니까 농지 전세권은 안 될 것이고요. 이것도 배타적 사용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중첩적으로 설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등기에 있어서는요. 전세권 설정자가 등기무자가 되고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우리가 전세권 등기 넣습니까? 전세권 설정 계약에서 전세권 설정 등기에서 성립을 하는 거니까 그러면 설정 계약을 했던 설정자와 전세권자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겠죠. 설정자가 당연히 등기 의무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했죠. 자, 그러면 이때 5번 보시면요. 이것은 우리가 공동 저당에서도 나올 텐데요. 우리가 전세권은 담보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전세금을 못 받으면 그걸 경매에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전세의 목적물이 하나가 아니라 2개, 3개예요. 3개에 대해서 전세권을 설정받았습니다. 근데 돈을 전세금을 못 갚으니까 이거 경매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경매에 들어가가지고 3개 부동산에 대해서 동시 배당이 이루어지면요. 안분해서 가져가는 거죠. 저당권도 안분 배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분해서 가져가기 때문에요. X 부동산에 대한 만약 전세금이요. 10억이었다. 다 합쳐서 10억이었어요. 그러면 전세권 등기를 할 때는요. 전세금을 기록할 텐데 이때 X 부동산에도 설정 등기, Y, Z에도 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때요. 전세금은 10억이라고 적는데 하나만 가지고 10억이 설정되는 게 아니잖아요. Y와 Z하고 함께 전세가 공동 전세가 돼 있죠. 그러면 이때 공동 전세라는 관계를요. 여기다 적어줘요. 그러면 Y, X 등기배는 Y와 Z가 함께 공동 전세입니다. Y 등기배는요. Y 등기배는 X와 Z가 공동 전세입니다. Z도 마찬가지죠. X, Y가 공동 전세 관계에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줘요. 근데 적어주는데 만약에 공동 전세 목적물이 5개 이상이 돼요. 그럼 이걸 적으려면 공간이 또 많이 필요하겠죠. 부피가 너무 커지니까요. 5개 이상일 때는요. 따로 장부를 만들어요. 이 공동 전세 관계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따로 장부를 만드는데 이것이 공동 전세 목록이에요. 그럼 공동 전세 목록은요. 우리가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5개가 공동 전세입니다. 이 2개가 공동 전세입니다. 이 7개가 공동 전세입니다. 이렇게 제출만 하면 돼요. 등기관이 딱 봤더니요. 4개예요. 그러면은 등기부에 다 기록을 하고 5개 이상이면은 등기관이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해요. 그러면 공동 전세 목록은요. 공동 전세 관계를 기록해 놓고 있는데 원래는 4개까지는 등기부에 기록하는데 5개 이상부터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원래는 등기부에 기록해야 될 내용인데 부피가 커지니까 나온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소리들을요. 원래 등기부에 기록해야 되는데 나와 있는 서류. 이걸 등기부 부속서라고 해요. 그러면 등기부하고 이 등기부 부속서류가 합쳐져서 한 세트의 등기 기록을 이룬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 전세 목록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봅니다. 우리가 앞에서 신탁원부하고 비슷한 거죠. 신탁원부. 등기 기록의 일부. 그러니까 5개 이상일 때 공동 전세 목록을 작성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세권 이전 등기요. 전세권도 이전할 수 있는 거죠. 이 전세권 이전 등기요. 갑이 만약에 소유자인 상태에서 A가 만약에 전세권자에서 전세권 설정이 되는 상태에서 전세권이 B에게요. 이전할 수가 있죠. 그러면 전세권을 이전하니까 이거는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전세권을 얼마든지 이전할 수 있어요. 자, 전세권 이전할 때 갑의 승낙 필요합니까? 소유자? 원칙적으로 필요 없죠. 그래서 설정 행위로요. 금지할 수는 있죠. 전세권은 없습니까? 처분 제한 특약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지상권은 안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상권은 토지에 대한 권리예요. 근데 전세권도 토지에 대해서는 가능하지만요. 주로 건물에 대해서 이루어지죠. 건물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건물이 완전히 배려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세 낼 때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혼부부. 깨끗하게 쓰니까. 그렇죠. 근데 애 많은 집안에는 잘 전세 안 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토지는 없습니까? 신혼부부냐 애가 5명이냐 별 차이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세는 주로 건물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설정 행위로 제한을 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된다. 네, 지상권은 이게 제한이 안 돼요. 그러면 전세권을 이제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전세권 이전은요, 갑의 승낙이 설정 행위로 이제 금지 특약을 했을 때는 승낙을 받아야 되겠지만 그런 게 없으면요, A와 B와 그러니까 전세권 이전 계약을 통해서 이전 등기라면 전세권이 넘어가게 되겠죠. 전세권 이전 누구랑 하겠어요? A와 B 사이에 계약에서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A, B가 없습니까? 공동신청하겠죠.
양도인이 의무자, 양수인이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기등기로 할 것이고요. 전세를 이렇게 전부 이전이 되면은 A는 더 이상 전세권자가 아니고 B가 전세권자니까 이 전세권자 표시만 말소하는 표시래요. 한 줄로 긋는다는 거죠. 전세권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전세권자가 A가 아니라 제 B가 되니까 여기만 한 줄로 딱 긋는다는 거죠. 자, 전세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밑에 있는 3번입니다. 3번이에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네요. 전세권의 일부이니까 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용익권은 지분에 대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이제 이것하고 이제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즉 지분에 대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는 원칙적으로 안 돼요. 예외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림을 보죠. 밑에 그림도 있죠, 여러분. 우리가 전세권이라는 것은요, 용익권적 기능하고 담보권적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는 전세권이 존속한다고 해요. 두 개의 기능 중에 하나라도 소멸해버리면요, 전세권은 소멸하는 거예요. 반드시 두 개의 기능이 있을 때문에 우리는 전세권이에요. 용익권적 기능이 없어버리면요, 이거는 그 저당권하고 똑같잖아요. 담보적 기능이 없으면 애초에 전세권이 아니에요. 전세권은 담보권이니까. 담보적 기능이 없어버리면 전세권이 아예 아니에요. 두 기능을 반드시 가지고 있었을 때, 우리가 아까도 설명했죠. 전세권은 담보권이라는 거죠. 담보적 효력이 없으면요, 전세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요, 존속해. 그럼 전세권이 존속한다는, 거꾸로 말하면요, 전세권이 존속한다는 것은 용익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용익권은 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자,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 등기, 즉 지분의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죠. 내가 사용하면서요, 갑이라는 사람이 A한테 전세권을 줬어요. 그럼 A가 사용하고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었습니까? 3분의 1만 B한테 전세권을 넘겨줘요. 이 집은 누가 살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타적이기 때문에요. 내가 전세권을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서 3분의 1만 다른 사람한테 전세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일부 이전이 안 돼요. 사용을 해야 되니까. 그럼 A가 사용해야 되는데 B가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서 B가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지분에 대해서는 설정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안 되는데, 자 보죠.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그럼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하죠.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기 때문에 전세권은 일단 소멸하겠죠. 두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을 때만 전세권이 존속하는 거예요. 하나의 기능만이라도 소멸하면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 됩니다. 소멸했어요. 근데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했는데 전세금을 아직 못 받았어요. 전세금을 못 받았으면요, 담보적 기능을 위해서요, 전세권은 계속 등기는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이 사람이 경매를 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용익권적 기능은 사라졌지만 전세금을 못 받았기 때문에 담보적 기능은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등기를 말소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소멸했지만 등기를 말소할 수는 없어요. 말소해버리면 경매에서 우선 변제도 못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등기 넣습니까? 유효해요. 그런데 이때 등기 넣습니까?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했고 오로지 담보적 범위에서만 유효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 전세권이 지금 넣습니까? 담보적 기능만 가지고 있는 전세권이에요. 그럼 뭐하고 똑같아요? 저당권. 저당권은 지분에 대해서 가능합니까? 가능하잖아요. 가능하니까 없습니까? 이때는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해요. 저당권적 기능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용익권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요, 지분에 대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으니까 가능해요.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존속권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안 되죠. 전세권이 소멸하면 가능해요. 만약에 용익권적 기능뿐 이외에 담보적 기능도 소멸했어요. 전세금도 받았어요. 그러면 이때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전세권은 다 무효가 되니까 이전 등기가 아예 안 되는 거죠. 전세권 등기도 완전히 무효가 돼버렸으니까. 그래서 하나라도 이제 담보권적 기능이 있으면은요, 이제 존속은 하되 이제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뭐 또 하나는요,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했으니까 가능한데 전세권이 만료되기 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는 2년으로 돼 있어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근데 당사자가 합의에 의해서요, 1년 6개월 있다가 나가기로 했어요. 가능합니까? 통사들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래서 1년 6개월 나가기로 했어요. 이때 나가기로 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습니까? 이때 용익권적 기능이 소멸하겠죠. 그 날짜가 딱 왔어요. 근데 그 날짜 아직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은 용익권적 기능은 소멸했지 않습니까? 아직 전세금을 못 받았으니까요, 담보적 기능 그대로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때도 어떻게 됩니까? 이때도 담보적 기능만 있는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때도 어떻습니까?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는 거죠. 따라서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요, 당사자 간에 전세권을 소멸시켰어요. 소멸시켰을 경우에는 소멸시켰다는 이제 첨부 정보 가져와야 되겠죠.
원래는 등기부는 2년인데 우리가 1년 6개월 있다가 나가기로 했습니다라는 서명 가져오면 되는 거죠. 서명 가져와가지고 1년 6개월 있다가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1년 6개월 지나면은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하고 용의권적 기능이 소멸했다는 것은 전세권이 소멸하는 거죠. 근데 돈을 못 받았어요. 그러면 담보적 기능만 있는 전세권이 되겠죠. 이때 어떻습니까? 일부 이전 등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일부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전세권의 일부 우리가 담보권은요 채권 없는 저당권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러면 전세금 반환 채권 없는 전세권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습니까? 전세권만 이전될 수는 없죠. 그럼 전세권 일부에 상하는 전세금도 반드시 양도를 해야 되겠죠. 전세금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전세금 반환 채권 없는 전세권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전세권 이전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양도액도 기록을 해야 되겠죠. 채권 저당권하고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을요, 우리 자꾸 이제 용의권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다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는데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이라고요. 여러분이 머릿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거예요.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담보권이에요. 근데 이자 받는 거 대신에 사용 수익하기 때문에 용의권적 기능도 가지고 있을 뿐인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야 전세권을 잘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전세권에 대해서는요, 특히 요거 잘 기억하시면 돼요. 일부 이전이 가능하냐 있어서 원래는 안 되지만 전세권이 소멸하면 가능하다. 소멸하면 가능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임차권이 나오죠. 임차권은요, 시험은 그렇게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임차권은요, 등기 없이도 성립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제3자에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하게 될 텐데, 임차권 등기는요, 우리가 전세 등기도 안 해주는데 누가 임차권 등기 해주겠습니까? 임차권 등기 해주는 경우 거의 없죠. 전세도 안 해주는데 누가 임대차까지 해줘요. 근데 임차권이 등기되는 경우는 별로 없지만은, 만약에 등기를 할 수는 있기 때문에요. 임차권 등기에 대해서 보죠. 자, 임차권은요, 일단, 이건 유상거래예요. 자, 차는 이제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가, 임은 임금할 때 임이에요. 대가를 주고 빌리는 권리, 빌릴 수 있는 권리를 임차권이에요. 그러니까 대가가 없으면요, 이건 사용대차라고 해요. 임대차가 아니라. 그러니까 임대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유상을 전제라고 했어요. 사용료를 전제라고 했습니다. 그 사용료가 차임이죠. 빌리는 대가. 그래서 차임이 반드시 필요적이에요. 이게 없으면요, 임대차가 성립이 안 됩니다. 또 이것도 사용권이기 때문에 일부에 대해서 가능해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것은 여러분, 임대차는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죠. 임대차도. 영구무한이 가능합니다. 임대차도. 민법에서 배우시죠. 영구무한 가능해요. 예전에는 20년으로 제한을 했는데 지금 이게 위헌이라 가지고요. 지금은 영구무한이 가능해요. 다만 우리 민법에서요.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없는 자가 임대를 할 때는요. 그때는 기간이 제한이 돼요. 그걸 단기 임대차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단기 임대차인 경우는 단기 임대차라는 뜻을 기록하고요. 처분 능력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할 때는요. 기간 제한이 없어요. 이건 민법 법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지금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잘 안 보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요. 오른쪽 보시면 보증금은 없어도 상관이 없죠. 고시원 들어갈 때는 보증금 없이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은 필요적 사항은 아니에요.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는 거죠. 차임은 필요적이지만 차임을 월 초에 줄지 월 말에 줄지 이건 임의적인 것이죠. 차임이 있어야 되고 모든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라고 했죠. 임대차에서 존속기간이 정해졌으면 존속기간 동안 존속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습니까? 당사자는 언제든지 서로 간에 해지 통고를 할 수 있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해지된다. 민법에서 해결되잖아요. 그리고 각종 특약사항들은 다 임의적인 것이고요. 이건 민법 속에서 이제 민법 내용이에요. 이게 민법 내용. 등기사항은 다 민법 사항이니까요. 자, 그럼 임대차에 대해서였죠. 나머지 내용을 보죠. 그럼 임대차도 습니까? 설정자하고 임차권자 사이의 임차권 설정 계약에 의해서 성립되는 거죠. 설정 계약, 계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등기도 공동신청이 되겠죠. 설정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 용의권이니까 습니까?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고 부동산 일부의 경우에는 대정이 아니라 도면을 제공한다. 많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밑에는 이제 임차권 이전과 임차물의 전대인데요. 자, 임차권도 습니까? 양도가 가능하겠죠. 가백에서 이제 A 앞으로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B한테 이전을 해요. 그럼 1대1 해가지고 임차권도 이전할 수가 있죠. 이전할 때는 A가 등기 의무자, B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두 사람의 양도 계약에서 양도를 하죠. 다만 우리 민법에서 습니까? 임차권에 양도를 할 때 임차물의 전대에 있어서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공동으로 신청을 하되 뭘 가져야 돼요? 갑의 동의서를 들고 와야 되죠. 이 사람은 신청이 되는 건 아니에요. 신청은 A, B가 가서 신청을 하되 다만 갑의 동의서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양도인 양수인이었습니까? 계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전 등기도 양도인 양수인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지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부기등기고
임대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민법에서 임대인 동의서 가져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그 밑에 있는 2번을 기억하셔야 돼요. 2번을. 이게 이제 시험 문제는 임대차는 그렇게 독립으로는 잘 안 나와요. 자, 임대차의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어요. 임차권 소멸했죠. 존속기간이 만료됐으니까 임차권은 용의권이에요. 그러니까 소멸했잖아요. 소멸하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임차권은 소멸했기 때문에요. 이 존속기간이 만료된 임차권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요.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소멸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예요. 이거는 좀 다음 시간에 바로 뒤에 나오지만 이건 우리가 보존 등기할 시간에 했던 거죠.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까? 나 이사가게 등기 좀 해주세요라고 신청해서 된 등기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했죠.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됐다는 건 뭐예요? 존속기간이 만료됐다는 걸 전제로 이루어지는 거죠. 임대차가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이거 신청을 못해요. 이사 갈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만료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요.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는 일단 임차차는 존속기간이 만료돼서 소멸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요. 이전 등기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등기는 뭐예요? 임차권이 이미 소멸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등기돼요. 소멸되었지만 되어 있는, 그다음 아직 등기가 남아있는 등기예요. 임차권은 이미 소멸을 했기 때문에 이 등기를 기초로는 임차권 이전이나 임차물 전대 등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다 옆에다 적었네요. 임차권은 소멸했다는 거죠. 임차권. 사용수익권으로서의 임차권이요. 임차권은 사용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이 권리는 소멸해버렸어요, 이미. 그러니까 아직 등기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등기를 기초로 해요. 임차권이 이미 소멸했기 때문에 임차권을 이전할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럼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에 대해서요. 잠깐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보존 등기 시간 했던 내용이죠. 그래서 보존 등기 때 이런 그림 그렸잖아요. 이 사람이 주택이나 상가 건물에 대해서 점유와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 등록에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증금이 없었을 경우 그냥 기간 만료됐으면 나가면 되는데 보증금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어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을이라는 사람은 없습니까? 동시행 한명권 행사에서 계속 점유할 수는 있어요. 보증금 줄 때까지. 근데 문제는 이사를 못 간다는 거죠. 이사를 가는 순간 대항력이 소멸하게 되고 대항력이 소멸해버리면 보증금의 우선 변제권도 소멸해버리기 때문에요. 이 사람 이사를 못 가고 꼼짝없이 그래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등기에 의해서 공시되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사를 가도 등기에서 공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사를 가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 사람이 보증금이 못 받은 기간 만료됐는데 보증금이 못 받은 임차인이 나 이사가게 등기 좀 해주세요. 이게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죠.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이었습니까? 법원에 가가지고 등기 좀 해주세요. 신청하는 거죠. 등기를 신청해가지고 습니까? 그러면 어디다 신청하냐면요.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소나 법원은요. 다 부동산 소재제예요. 부동산. 임차인의 주소지, 임대인의 주소지가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과 관련된 등기 법원은요. 다 부동산 소재지 법원에 신청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받아주면 어떻습니까? 법원에서 받아주면은 법원 사무관이었습니까? 이거 받아줬으니까 빨리 임차권 등기 해줘라라고 촉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촉탁을 받아서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해요. 근데 임차권 등기를 하려고 했더니 어떻습니까? 이 주택이 미등기 상태예요. 그러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하고 촉탁에 따라 임차권 등기를 한 거죠. 자, 등기가 됐으니까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사를 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요. 이 등기는 어떻습니까? 용의권적 기능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여기는 이제 안 살아요, 을이. 계속 살 것 같으면 이 등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사 가기 위해서 하는 등기가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예요. 그러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이건 뭐예요? 용의권적 기능은 전혀 없죠. 더 이상 안 사니까. 이 등기는 오로지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해서잖아요. 보증금. 등기 없이 이사 가버리면 보증금 우선 변제를 못 받으니까. 그래서 이건 오로지요. 담보적 기능밖에 없어요. 임차권은 이미 소멸하고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만 돼 있는 등기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임차권이 이미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요.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임차권 이전 등기를 할 수는 없고요. 이거는 담보적 효력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민법에서 이런 거 나오죠. 우리가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 했을 때요. 만약에 이때 임대차가 기간이 만료됐을 때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물 반환했습니까? 동시행 관계인 거죠. 그런데 임차권 등기 명령에서 등기가 된 상태에서였습니까? 이 등기에 말소하고 보증금 반환했습니까? 보증금 반환이 선행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담보권이니까.
담보권은 피담보 채무가 선의의 의무죠. 그래서 이때 임차권 등기는 우리 담보적 효력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동시행 관계가 아니라 보증금 반환이 선의의 의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는 이전 등기가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임차권 뭐요? 등기 명령에 한 등기에 대해서 잠깐 하면은요. 자, 이것은 우리가 여러분 주택임대차보호법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죠. 임대차가 종료되었는데 보증금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사 가기 위해서. 엄밀하게는 이사 가기 위해서죠. 보증금 못 받은 사람이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으려면 점유하고 있을 때는 우선 변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사가 버리면 우선 변제를 못 받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 가기 위해서 등기 주세요 하는 것이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예요. 자, 여기서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주면 법원에 촉탁해서 되는 등기예요. 그러면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해서 등기가 되었습니까? 등기가 된 때로부터 대항력과 우선 변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원래 점유시로 계속 소급했었습니까? 그 등기의 대항력과 우선 변제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사가도 자신의 우선 변제력이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등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자, 우리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는 오로지 무엇 때문이에요? 보증금 때문에 하는 거죠. 보증금. 그러니까 일반적인 임대차는요. 보증금은 기록하지 않죠. 있으면 좋고 없으면 안 적는 거예요. 차임이 필요적이지만은 차임이 필요적이지 않습니까? 임차권 등기 명령에 한 등기는 보증금이 없으면요. 이걸 등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보증금 우선 변제를 위한 등기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증금이 기록이 되겠죠. 저당권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증금이 필요적이에요. 그럼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대항력과 같습니까? 확정일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대항력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점유하고 주민등록이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점유했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지가 반드시 나와 있어야 되겠죠. 점유와 주민등록 한 날이 기록이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확정일자가 기록이 되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필요적 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등기 원인일자도 적는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여기다 반드시 기록해야 될 것이 보증금, 그 다음에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한 요건들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그럼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떻습니까? 우선 변제를 받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임차권 등기가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 등기인데요. 용익권에서요,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돼요. 용익권에서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데, 때로는 안 나올 때도 있어요. 가끔은. 근데 저당권은요, 반드시 나와요. 저당권이 안 나오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등기는요, 소유권 유예 권리 그러면 다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요, 저당권에 대해서 보도록 하죠. 저당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용익권보다.